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끌어당김을 한다면서 항상 나는 부자다 라는 말만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신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말을 해보시면 뭔가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일본의 자수성가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나는 부자다라는 화건보다 이 방법으로 납세액 1위가 된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가 공동 저자이면서 그의 첫 번째 제자인 시바부나 에미코가 쓴 책, 아니 이런 멋진 말을 할 분의 패션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여튼 일본에선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였지만 어느 순간 절판되었다 출간해 달라는 청원에 힘입어 다시 출간된 책, 바로 그릇입니다. 시바무나 에미코 또한 납세액 순위에 들 만큼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히토리 씨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죠. 오늘은 그녀가 말한 부분과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한 부분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특히 앞부분에 소개했던 기분을 묘하게 만들어주는 화건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미있게 달려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슈퍼컴퓨터 이상의 고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만. 응?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말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 이유를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뇌가 찾은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삭제하려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즉 잘못된 고정관념은 과거의 실패나 주변에서 들어온 무시 등의 부정적인 기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리야, 나 해도 소용없어 라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에게 올까? 음... 아직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하지만 분명 갑자기 저에게 팍 하고 줄 것을 알죠. 저 또한 근 3년 동안 왜 나는 부자가 된 걸까? 라는 방법에 의문형 확언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던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무비를 만들기도 했고 데일리 모티브를 만들기도 했고 최근 강의를 만들기도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위클리 모티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머릿속 고정관념 바이러스가 침투해 그 아이디어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제가 만약 마인드무비나 어포메이션, 데일리 모티브, 위클리 모티브 등 이런 서비스들을 바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 먼저 해버렸거나요. 한편 결단의 저자이자 영국 최연소 자수성가 부자인 롬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건 그건 자신의 의문형 확언이든 긍정 확언이든 어쨌든 자신의 의도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다신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흔히 끌어당김을 말하는 것은 내가 100억을 바란다고 해서 그냥 턱 하고 100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또 당장 100억을 만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신의 지금 상태와 그릇의 크기, 그리고 능력에 따라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황이 100억짜리가 아니라며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애써 끌어당겼던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조셉 머피가 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교회 목사가 교회 지붕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죠. 기도하자마자 구조대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이러고는 돌려보냈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구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고 돌려보내길 2번 더 하죠. 그리곤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 목사는 물어보았죠. 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제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뭐라고? 내가 응답해서 3번이나 구조대를 보내줬는데 네가 싫다며?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100억짜리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그 아이디어가 100억을 만들 초석이 될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신이 계속 확언을 했던 것이 현실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한편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건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자문을 하는 확언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나는 부자다라는 확언은 본인도 이미 알아요.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사이토 히토리가 말한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확언은 자신에게 묻는 자문형, 그러니까 의문형 확언이죠. 왜 나는 부자가 된 걸까? 이런 것과 결이 같아요. 그러니 책에서처럼 뇌가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 데이터에선 찾기가 힘드니까 이젠 외부에서 찾으려고 눈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귀도 사용해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반짝하고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사람마다 그릇이 진짜 있다면 자신의 그릇에 따라 그 상황을 아이디어로 잘 만들었을 때 돈으로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누구는 100만 원이고 다른 누구는 1억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첫 번째 제자인 에미코 씨에게 그릇을 먼저 키우는 방법을 알려줬던 겁니다. 제가 건너서 아는 지인 둘은 비슷한 아이디어로 족발 프랜차이즈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한 분은 중국까지 진출했고 한 분은 아직 그 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그릇의 차이라고 오늘의 저자는 말하는 거죠. 그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문형 확언과 아이디어 상황 등 이런 순환들이 결국 함께 돌게 되고 그 그릇이 커진 만큼 더 많이 담아서 출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책에는 이렇게 자신의 그릇을 알고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면서도 가슴이 울리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릇을 키우는 2번째 방법. 사람 그릇도 조금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에 도전할 때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너는 어차피 무리야 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한계는 나에게는 무리다 라고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을 생각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 생각의 폭을 넓히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목표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방법을 더욱 갈고 닦으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당신의 그릇은 분명 몇 배나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 단락에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바로 한계를 짓는 것과 자신의 목표 점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뭔가를 하지 않은 건 결국 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자신을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만든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신은 꼭 될 것 같아 주변에 얘기했더니 그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 말이죠. 그리고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자신과 아이디어가 유사한데 방법만 살짝 다른 게 세상에 등장하는 걸 보기도 하죠.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고 시도했다면 지금의 저는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그리고 책을 읽고 바로 실천해보기 시작하며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시행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좋겠네요. 롬무어는 이렇게 말했죠. 일단 시작하라. 그리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인 자신의 목표 점검. 그 목표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위클리 모티브 3회에서 카카오톡으로 받은 Q&A의 답으로 저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은 시각화가 잘 안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도구인 이미지나 마인드무비를 활용해 보시라는 방법과 함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혹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 시각화가 반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그 방법에만 훅 딸려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죠.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경험은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이 상대방만 향해 있도록 신체 구조가 생겨난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눈으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신을 탐구해보고 거기서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꽁꽁 숨겨져 있던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해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결국 경제적으로 치환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그릇을 넓히는 세 번째 방법, 더 놀라운데요. 그릇이 큰 사람은 게임을 할 때 어디까지나 즐거움과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에미코 씨와 히토리 씨가 같은 대학을 다닐 무렵 체육대회를 하는데 공 굴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팀원들 중 일부는 큰일 났다며 발만 동동 구르기만 하고 행동력 좋은 다른 일부는 공을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그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히토리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아, 체육대회가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전화를 하기 시작하죠. 히토리 씨 덕분에 공을 빌릴 수 있었고 체육대회는 즐겁게 마무리됐죠. 다른 사람들과 히토리 씨의 차이는 바로 감정의 차이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안을 느끼는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려 한다는 거죠. 행동력이 좋았던 다른 일부 팀원들이 불안을 느끼는 얼굴로 여기저기 공을 빌리려 했다면 누가 공을 빌려주겠어요. 하지만 히토리 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을 빌리려 했기에 체육대회를 즐겁게 하고 싶었기에 수월하게 빌릴 수 있었음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구는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재미있잖아요. 저도 일이든 뭐든 재미있게 하려고 규칙을 정하고 게임처럼 진행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재미있게 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게임처럼 해봅시다. 제가 엮은 책 중에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자기계발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이미 성경에 인생은 게임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플로렌스 스코벨 실이라는 저자의 주장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맞지 않을까요? 이 우주를 지배하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변하지 않는 과학에서 정한 4가지 근본적인 힘이 존재하니까요. 그건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근본적인 힘 안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 같은 조건 아래서 시작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이 절대적인 4가지 힘 안에서는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릇을 키우는 2번째 방법에서 에미코 씨가 말한 것처럼 그릇은 약간 부하가 걸릴 정도의 도전을 할 때 커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의 위치가 가장 재미있는 게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해고당했을 때가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인생 게임이었을지도 모르죠. 즉 인생을 게임처럼 바라볼 때, 즐겁게 바라볼 때 사람의 그릇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어서 4번째 그릇은 뒤통수를 얼얼하게 합니다. 사람도 세상에 나온 이상 반드시 비교를 당합니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큰 그릇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껏 비교하세요.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쪽도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는 아내나 남편에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타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저 에미코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하늘과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이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책인 죽어도 컨티뉴에도 있는데 자신의 그릇이 얼마인지 측정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은 대부분 큰 것을 바라죠. 첫 번째 그릇 키우는 방법에서 자문형 확언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바로 실행해보고 하는 순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맞는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요청을 했다면 사람마다 어떤 걸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는 요즘 말로는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말이죠. 아마 신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너가 어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아이디어를 실행할 상황과 자신의 발작 버튼을 건드리는 상황이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발작 버튼 상황에서 자신이 기존과 같은 선택을 해 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상황조차 잘 되지 않게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애써 만든 상황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이어서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5번째 그릇 키우는 방법을 달려가 보겠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기능이 많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에 기능이 많으면 더 매력이 높아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만큼 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은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불편한 장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일을 계속 배우는 것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혀 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되고 역량이 됩니다. 나는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쓰면 간단합니다. 기분을 좋게 유지하면 이 사람의 말처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자산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만으로 납세액 1위가 된 자수성가 부자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건 우리 몸, 즉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해도 그게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영상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럼 연관성을 확인하게 되시고 항상 기분 좋음을 유지하려고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사이토 히토리와 그의 제자인 시바무라 에미코의 그릇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확언이 나온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확언을 해보셨습니다. 댓글을 다시면서 그 확언을 실제로 읽으셨을 때 아마 묘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살짝 기분도 좋아짐도 말이죠. 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만.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그럼 뇌가 이 괴리를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참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뇌가 기회를 물어다 줘도 정작 내 그릇이 작아서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상한 확언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그릇 상태를 세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셔도 좋지만 오늘은 저자의 상태 세팅인 그릇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그릇 키우는 방법은 히토리 씨의 첫 번째 제자인 시바무라 에미코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의 패션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이번엔 히토리 씨가 책의 말미에 직접 쓴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늘 제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렵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사실 간단하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기분은 내가 다스린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늘이 나에게 설득력을 키울 기회를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두 유익한 일이자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벌어질 일을 알게 되면 아마도 확 달라지실 겁니다. 미래를 먼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먼저 히토리 씨가 말한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뒤에 할 이야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증을 내기보다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자신을 신이 나게 하려면 이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에 대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벌어질 일은 먼저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움직입니다. 짜증과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어서 전두엽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성, 즉 전두엽의 사고 능력, 이것이 활발해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히토리 씨가 말한 두 가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기분은 내가 다스린다. 라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보면 명상과 전두엽의 관계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전두엽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죠. 저도 명상을 근 3년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사고력이 더 좋아진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제 얘긴 좀 그만하라고. 그리고 이 방법은 얼마 전 소개했던 책인 1000억을 벌은 의사 닥터 도티도 활용한 방법이죠. 오늘의 저자는 명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실천해보고 명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제가 말하는 자신의 상태 세팅 그리고 히토리 씨가 말하는 그릇을 키우는 일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런 활동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기다 믿기지도 않죠. 그래서 코르티솔과 전두엽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되고 전두엽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나아질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바로 전두엽에서 담당합니다. 참고로 부정적인 생각은 편도체에서 담당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가 생각부터인데 그 생각을 오염시킬 순 없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왜 물을 마실까요? 먼저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니면 몸에 수분이 없어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생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뒤 그 생각에 따라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행동 전엔 반드시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또 하나, 기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좋지 않은 일을 당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이상한 확언,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확언으로 인해 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뇌가 직접 찾아서 현실로 가져왔을 때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즉 그릇이 크지 못하면 담을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운 상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릇 키우는 방법이 자신을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생각도 좋지만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글을 적으며 생각하고 글을 보며 2번 생각하기 때문이죠. 댓글에 자신의 기분이 좋다고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그렇게 만든 기분이 여러분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고 성공의 한 걸음 더 옮겨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히토르 씨가 말한 그릇 키우는 2번째 방법. 이런 이야기를 책은 해줍니다. 유명 타코야끼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서 자신만의 가게를 차린 한 청년은 지인들을 불러서 2가지 메뉴를 선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배웠던 타코야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 타코야끼였죠. 사람들에게 솔직한 시식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식평은 전부 기존의 타코야끼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자신의 메뉴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이 낸 가게는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정선시를 이루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메뉴가 성공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욕심을 접고 기존에 배웠던 메뉴를 출시했어요. 저자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아집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 덕분에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일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중에는 아집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일단 상품을 출시하면 평가는 손님 몫입니다. 그래야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집을 가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신을 비우고 귀를 열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집을 버리면 버릴수록 역량도 그릇도 자연스레 커지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확증 평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내 뇌는 내 생각에 반대되는 모든 정보를 오류라고 치부하며 차단해버립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죠. 물론 이 부분이 또 끌어당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중요하죠. 고객이 맛없다고 하는데 니들이 맛을 몰라서 그래 라는 닫힌 마음을 가지는 건 끌어당김이 아니라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지 모릅니다. 이 확증 편향을 끌어당김으로 사용하려면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청년도 열린 마음을 사용했죠. 자신의 욕심이 있었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바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 책에서도 피드백 루프라는 걸 말해줍니다. 즉,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입력, 처리, 출력,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력을 재조정한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어떠세요? 확 마음이 열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아집과 집착에서 풀려나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으셨다면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수도 있죠. 거기다 그거 아세요? 히토리 씨의 그릇 키우기 세 번째 방법은 더 놀랐습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많은 쪽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쪽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일은 용서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히토리 선생님은 누가 부모를 죽여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릇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분노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느 쪽이 이득인가도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를 영원히 원망하고 미워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이득일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쏟아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득인지, 용서하는 것도 역량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딱 맞는 이야기라서 한 번만 짧게 할게요. 저와 싸운 친구가 있었고 저는 약 1년 전까지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화가 났었습니다. 마침 그때 금가루 수업 책을 읽을 때인데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 둘 사이엔 이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 묵혀있던 마음이 해소되면서 끌어당김이 더 잘됨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귀를 되뇌면서 그 친구를 생각했죠. 그랬더니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며칠 동안 잠잠하던 상품 매출이 팍 하고 오르고 유튜브 조회수마저 그냥 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여져서 한 번 더 실험해 봅니다. 다른 친구를 생각해 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싸운 친구가 제법 많은 것 같아. 여튼 다른 친구를 생각하며 다시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 과정은 도대체 과학적으로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선 분노를 느끼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게 되죠. 거기다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용어로 터널 시야 현상을 겪게 됩니다. 쉬운 말로 이성적이지 못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거기다 생각은 에너지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제 에너지를 그쪽에 몰고 있으니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풀리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분노에 대한 에너지를 나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켰다는 거죠. 미움을 매출 증가로 말이죠. 매출 증가란 곧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매출을 그들에게 입금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그릇을 키우려면 바로 신나고 설레는 기분을 유지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이 나는가 입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내가 신이 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천국의 언어를 많이 말하세요. 천국의 언어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뇌는 이 천국의 언어를 행복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진실로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은 곧 당신을 부자로 만들 초석이 될 겁니다. 인생은 신나게 사는 법을 익히는 수행입니다. 오늘 신나게 살 준비 되셨습니까? 언짢은 일을 겪어도 신나는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 성공의 길로 인도할 가장 큰 초석이 될 겁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에겐 너무 심플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책이었습니다. 문체 자체가 워낙 간결하고 읽기가 쉬워서 생각도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렇게 끝내볼게요. 모두 다 같이 자문형 확언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일반 확언과 차이가 확 다름을 느끼실 겁니다.